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독백과도 같은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글이었냐 하면요. 자, 지난 여름 그리고 지난 가을에 피크를 쳤던 부동산 광풍에 관한 저의 소고를 다섯 편에 걸쳐서 썼던 글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만 적어놨던 거를 지난 주말에 복사를 해서 제 블로그에 다시 옮겨놨습니다. 자, 그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 작년 부동산 광풍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해서 사람들이 너무도 차별적인 시선으로 주식 투자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차별, 작년 부동산 광풍을 떠올리면서 찾아보다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 2018년 9월 제 페이스북 계정에 5편에 걸쳐서 글을 올렸고요. 파워포인트에는 지명 관계상 4편을 4편 중 일부를 캡처해 올려보았습니다. 뭐 1편에서는 전반적인 동향 이야기 드렸고 부동산 광풍에 관한 단상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단합 피해자들은 결국 실거주자다라는 이야기를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쳤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광풍에 관한 단상 미쳤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급 물량 부족,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괜히 집값 자랑해서 가족 간의 분란을 만들지 마시라,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썼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광풍이었죠. 저는 마지막 광풍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모습, 만인군상들을 보게 되면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이 귀남이처럼, 우리 예전에 90년대 드라마 보면 그 아들과 딸에서 귀남이를 대하듯이 정말 차별적으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차별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중적 잣대에 의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잘해도 본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못해도 장하다, 이런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주식시장에서는, 자, 이러한 행위들이 다 불법 행위입니다. 가격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뭐, 심지어는 한 주 주문으로요, 그냥 심심해서 거래량 없는 종목, 그냥 한 주씩 탱탱 사기만 해도,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경고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다 가격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가격 조작, 허위사실 유포 또는 내부자 거래, 이런 게 다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정보 매매로 불법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한 정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디 토지 개발하는 거 정보 좀 알아달라, 뭐 이런 내부 정보, 그런 거 뭐 당연하게 뭐 주고받거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아파트 가격 단합, 이거 아주 피크였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에서 얼마 이하로 매도 호가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주변 지인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요, 저렇게 가격 단합해서 어떤 호가, 가격, 실거래가를 만들고 나면은 그 최고가가 내 원금처럼 느껴지는 최고가 내 원금의 법칙이라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가장 마지막 거래가 예를 들어서 20억에 형성됐다. 그러면은 계속 그 아파트 가격은 20억이어야지만 본전인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의 기억은 20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몇 억 빠졌다? 그러면 엄청난 정신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호의 호가 요 문제는 너무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실거래가가 10억인데 15억에 내건다든가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가격 단합 과정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가격을 냈다고 해서 뭐 영업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행위들 다 허위 호가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다 불법인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된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 법안이 관련된 처벌 법안이 올라가긴 하였습니다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이중잣대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차별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요, 수익률 측면입니다. 예. 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요, 같은 투자 수익률을 주식 투자에서 100%,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에서 100% 수익을 냈다고 하면요, 주식 투자 수익률은 마치 뭐 도박해서 돈 번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상해요. 막 천시하고 깔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심지어 저 수익률에 다른 기회비용을 얹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100% 수익이지만 같은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가정해서 기회비용을 빼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런데 이러한 잣대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서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초 매입 가격하고 최종 매도 가격으로만 수익률을 계산해요. 이게 참 이상한 수익률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부동산 투자하면은 중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뭐 등기 관련한 비용 뭐 이것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그리고 뭐 수리비, 뭐 이건 뭐 임대를 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비용들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근데 그러한 돈들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는 돈이다, 어차피 내가 집을 안 샀으면 버릴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잣대로 넣는다면 계속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중잣대 또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수익률을 냈다 하더라도 부동산 수익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짙고 주식 투자 수익률은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아져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이렇게 더 중요하게 취급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중잣대는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페루나 취급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절날 제가 주식 투자를 신용융자 땡겨와서 뭐 투자금의 절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놈 집을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같은 레버리지인데 빚을 내는 건데, 자, 집을 대출 끼고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면 칭찬을 받게 되죠. 이게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둘 다 레버리지 투자고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동산도 위험할 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문화가 저렇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심지어 2010년대 초반, 예, 2010년에서 2013년, 예, 요 시기 때 보게 되면, 자, 우리 이런 뉴스 거의 뭐 매달 계속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예,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 선택, 이런 뉴스들 뭐 정말 자주 쏟아졌습니다. 뭐 부동산 강사가, 예,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좀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일가족, 예, 극단적인 뉴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5년, 2013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부동산 상승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가 짙었습니다. 자, 차후에 전셋값 하락하고, 하락합니다. 기간에 따라선. 근데 사람들이 이거 광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 하락합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5년 넘는 기간 동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제법 크게 하락했어요. 그런 상황일 때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잘 버틴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힘드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2012년 13년에 급매물로 투매하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 가까운 지인도 그 시기 때 급매물로 투매하고 다른 데 전세 갔다가, 예, 안타깝게, 예, 집값 상승하는 거를 쳐다본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곤 해요. 예, 안전자산으로. 그것도 안전자산도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고 100% 안전자산. 거의 뭐 이건 예금 수준인데 수익률이 높은 그런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자산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있어요. 어떤 특정 기간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왜냐? 주식시장도 10년 단위로 보면요, 결국은 올랐어요. 부동산도 10년 단위로 보면 올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크다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다들 인식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심각한 투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강남의 핵심 지역도요, 2007년에서 2013년 당시 실거래가 기준 20% 이상한 하락한 단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최근에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해 있죠. 예. 만약에 여기에 앞서 언급드렸던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이시라면, 예, 보통 집 살 때 LTV 거의 맥시멈 채우신 분들도 은근히 많죠. 그런 분들 혹은 갭 투자, 예, 거의 뭐 주식 투자 수준의 심리적 충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 관련해 가지고 할 말 정말 많습니다만, 예, 갑갑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예, 이중잣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오더라도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세금 하락하는 거 일시적일 수 있다. 집값 하락 일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역별로 보면요, 10몇 년 전 집값하고 지금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별로 안 오른 아파트 단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강남에서도요. 그 유명한, 예, 부의 상징 땡땡 팰리스 뭐 이런 아파트들 10몇 년 전 2007년 2006년 그때 가격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한 더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예,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제가 예전에 돌아다녔던 용인에, 예, 어떤
예, 꽃 이름 비슷한 동네가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그때랑 똑같아요. 십몇 년 전하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격, 그리고 뭐 법적인 측면,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시각 등등등 많은 부분이 이중잣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부동산 광풍이 뭐 2013부터 쭉 이어지다가 17, 18 완전히 심리적 버블 당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주식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 저는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별이 5개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냐? 주식 투자 제대로 하고 있던 분들도 2017, 2018년에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최고점에서 마지막 불꽃 터뜨릴 때 본인이 살신성의를 하여 최고점을 만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몇 명 있습니다. 예, 사라 할 때는 안 샀다가 최고점에서 사셨어요. 안타깝죠. 그냥 좀 기다렸다가 뭐 요즘 사셨으면 좀 가격 딜이라도 하면서 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작년 재작년 마지막 피 끝에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예,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 자금이 부동산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작년에 그런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 시점에 강세가 나왔다 그러면 제2의 가상화폐 광풍, 그 광풍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뻔 했습니다. 대신에 그 열기가 부동산으로, 예, 옮겨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천천히 상승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천천히 상승하는 주식시장, 제가 항상 강조드려왔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장이라고. 그 이유는 천천히 상승해야 많은 투자자들이 최대한 수익을 누리고, 그리고 천천히 상승해야 가치투자 수익률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부동산 광풍, 작년에 마지막에 정말 전 국민이 미치듯이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무관심해지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증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저런 게 없었다? 한 번에 확 휘발유 태우듯이 확 불붙어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제가 말재간이 부족해서 모두 다 피력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한숨 쉰데서 그 느낌을, 예, 좀 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